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성명? 오타겠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체크한 형태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중성점을 막바로 대지어 접속하는 거, 이게 직접 접지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일단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은 실상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항 성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지락 전류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락 전류가 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보호 계전기가 고장 상태를 쉽게 검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검출이 용이한다. 용이한다? 이것도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네요. 용이하다. 요게 조금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접지 방식을 하게 되면 절연 비용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좀 저렴해지죠. 다르게는 우리가 뭐 단절연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얘도 맞는 말. 그리고 자, 지락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실제 다른 접지 방식들과 다르게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 어떻습니까? 얘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매우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상 답은 바로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간단히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13번째,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답을 바로 체크를 하면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실상 과도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큰 임피던스 변압기를 쓰는 게 아니라 작은 임피던스의 변압기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는 뭐 직렬 커패시터를 사용해서 뭐 선로에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을 하더라. 그 다음에 소극 여자 시스템, 중간 조상 방식, 혹은 고속 제페로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쓰더라. 이런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쵸? 모르겠다. 자, 그래도 한번 뭐 체크 해봅시다.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서 그래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체크하는 형태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안정도 향상 대책 어떤 게 있을까? 자, 일단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런 게 있죠. 발전기 변압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리액턴스 작은 걸 쓴다 혹은 작게 한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달라피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병행 회선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복도체를 사용을 한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직렬 콘덴서를 사용해서 선로에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을 한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소극 여자 방식을 채용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간 조상 방식을 채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고속도 제페로 방식을 채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대표적인 안정도 향상 대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즉 지금처럼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 없는 것은 하고 묻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놈은 기기에서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재미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걸 보면 일단 다섯 번째, 소극 여자 방식, 다르게는 소극 여자 시스템,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조상 방식 혹은 중간 조상 시스템, 그리고 고속도 제페로 방식, 이런 방식을 채용한다. 얘들이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얘들이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답으로 나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특히나 한 모양씩 또 장난을 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실상 우리가 안정도를 향상시키려면 직렬 콘덴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유도성 리액턴스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중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을 내놓고 보기에다가 병렬 콘덴서를 설치한다. 이따구로 준 적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정도 향상시키려면 일단은 직렬 콘덴서를 설치를 해야 되더라. 확실히 잡아놔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통 이 장난을 치면은 지금과 같이 뭐 리액턴스를 큰 걸 쓴다 혹은 임피던스 큰 걸 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달라피를 작게 한다. 그리고 복도체가 아니라 뭐 단도체를 쓴다. 이따구로 줄 겁니다. 혹은 병행 훼손을 감소시킨다. 이따구로 줄 거예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안정도 향상 대책했을 때 조금 주의 깊게 챙기면 좋은 부분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는데 어쨌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초고압 송전 계통의 단권 변압기가 사용되는데
그 이후로 볼 수 없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단권 변압기의 특징, 실상 이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전기기기에서 다루죠. 거기서 다루는 이놈에 있어서 특징을 떠올린다면 답은 바로 4번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요, 이 단권 변압기는 일반적인 변압기랑 비교를 했을 때 1차 권선과 2차 권선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상 이 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 다르게는 철량도 감소시킬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동선이나 철선들이 줄어들 거예요. 이로 인해서 당연스럽게 일반적인 변압기보다는 효율성이 어떻다?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앞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인데 자료가 단축이 되어서 재료를 절감할 수 있더라.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실상 이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누설 성분이 매우 작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보다 매우 작습니다. 왜? 1차에서 형성한 자석이 2차에다가 그대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전압 변동률도 작더라.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런 게 있죠. 얘는 일반적인 변압기와 다르게 1차와 2차 간의 절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권선, 2차 권선이 있으면요, 중간에 자기 회로가 있습니다. 즉 1차와 2차는 전기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절연을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 1차, 2차. 그래서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따로 분리해서 절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가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얘는 기본적으로 리액턴 성분이 작기 때문에 단락이 발생을 한다? 그럼 이때 흐르는 단락 전류는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5번째 문제입니다. 전력선 측의 유도장애 대책 방안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기를 쭉 봤을 때 실상 전력선 측의 대책 방안이 아닌 것은 4번이 됩니다. 얘는 전력선 측에 대한 대책 방안이 아니라 통신선 측에 대한 대책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도장애 대책 방안 해놓고요. 전력선 측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세울 수 있을까? 자, 일단은 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조금 쓰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을 할 때, 시설을 할 때 멀리 떨어져서 시설을 한다. 그렇죠. 혹은 건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폐선을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가를 충분하게 해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 우리 또 따지자면 소 리액터 접지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뭐 지중 전선로를 채택을 해라.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혹은 뭐 고장 훼손이 발생했을 때 고속도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를 해라.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통신선 측. 자, 이쪽에서는 뭐 어떻게 방안을 세울 수 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성능이 우수한 피레기를 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류 코일을 설치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연피 케이블을 써라.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전력선과 만나게 되더라도 평행하게 하기보다는 수직으로 교차하게끔 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연 변압기를 써가지고 구간을 분리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더라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배류 코일. 그렇죠. 요 놈은 실상 전력선 측에 대한 게 아니라 통신선 측에 있어서 설치하는 장비가 된다. 자, 요거를 조금 확실히 좀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력계통의 1호사 송전선로에서 고장 지락 임피던스 이 친구를 통해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고장점에서 본 퍼센트 영상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표시한 임피던스는 모두 동일 용량 그리고 100메가볼트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임피던스다. 이렇게 좋네요. 자, 지금 보시면 지락이 일어난 곳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락이 발생하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뭐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실상 연료는 전류가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 이치로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겠죠. 우리가 아는 전류는요,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에요.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는 저항이 없네요. 그러면 지락 발생했을 때 지락 전류에 대한 회로 구성은 요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필요 없는 거 다 지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락이 생겼을 때 고려할 부분은 요것만 하면 되겠더라. 그렇죠? 얘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 있는 ZGN이나 ZG가 들어간 것은 답이 안 되겠네요. 그치요? 그래서 1번 제꿀 수 있고 4번 제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이냐 3번이냐 이걸 또 올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력공학을 하면서 이런 걸 배웁니다. 영상 회로에 있어서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예를 들어 요거죠. 뭐 여기도 지금 회로가 나와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현상에 작용하는 전체 임피던스 성분을 Z, 그리고 중성점에 작용하는 성분을 Z 다시로 놓을게요. 자, 그럼 이처럼 영상 회로가 하나 있을 때 이 영상 임피던스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현상에 있어서의 임피던스 분에다가 이 중성점에 작용하는 이 임피던스는 세배해서 취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상 회로에 있어서 영상 임피던스 성분 아니겠습니까? 그쵸? 퍼센트 임피던스도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회로만 따져볼 거예요. 그러면 적읍시다. 요 부분에 있어서 임피던스, 잠깐 퍼센트 임피던스 자체가 ZT,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로에 대한 게 ZL입니다. 어쨌든 이놈 자체가 한 상에 대한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되는 퍼센트 영상 임피던스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요, 일단 이 둘의 합, ZT 더하기 ZL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성점에 작용하는 임피던스를 세배하면 될 건데, 지금 그림을 봤을 때는, 자, 보세요. 지락 고장이 여기를 통해서 발생했답니다. 그럼 전류가 어쨌든 이렇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장이 결국은 중성점으로 작용하는 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3, Z, GF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실상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 지점에서 지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지락 전류는 어쨌든 전류기 때문에 장이 없는 쪽으로 흐르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얘만 고려하면 될 것이야. 맞습니까? 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 장에다가 이 장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로는 지락 전류 흐르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딱 요 성분으로 구성된 것이 답이 될 거고, 그럼 그렇게 간추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실상 이 영상 회로에 있어서 중성점에 작용하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되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떠올린다면 답은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더라.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입니다. 출력이 여러 콜럼 되는 화력발전소에 매시간 140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발전소의 열 효율은 약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사용하는 석탄의 발열량은 여러 콜럼 된대요. 자, 이에 대한 관계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상 이에 대한 수식은요, 여러분들 2차 가서도, 즉 실기 가서도 자주 사용되니까 챙기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화력발전이나 전열기 관계된 문제는요, 줄의 법칙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줄의 법칙, 즉 발생하는 열량 관계된 수식을 쓰면은 실상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일단 큰 틀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전력입니다. 단위 중요합니다. 킬로와트 기준. T는 사용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열기로 쓰게 되면 비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화력 발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발열량 이렇게 쓸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M은요 질량이에요. 어떤 물체의 질량.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입니다. 자,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전열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제 물이 주어지고 이놈을 리터 이렇게 줍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질량 킬로그램은 그냥 리터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쓰인다. 자,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실상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4리터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 4kg으로 취급하면 된다. 이런 거는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델타 T라고 하는 것은 온도 변화량입니다. 온도 변화량.
보통 이 온도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전열기로 주어졌을 때 통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도씨의 물을 80도씨로 끓인다. 이때 필요한 전력량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자, 어쨌든 기본적인 틀은요. 수식관계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일단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860번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으면 시멘트를 쉽게 옮기더라. 860번 PT를 받으니까 시멘트를 쉽게 옮기더라. 이렇게 조금 연관지어서 갖고 가면 머릿속에 오래 남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화력발전이나 전열기는 이 틀의 수식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응용이 될까? 다시 요것만 쓰겠습니다. 860번 PT 받으면 시멘트를 쉽게 옮긴다고요. 그쵸?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화력발전 수식으로 만들었을 수가 있고 전열기 수식으로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개념 요거 한 번 더 안내를 드려볼게요. 플레밍 법칙. 플레밍 법칙. 플레밍 법칙에는요, 오른손 법칙이 있고요,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은 기본적으로 발전기에 대한 법칙이고, 얘는 전동기에 대한 법칙이에요. 근데 간단하게 저는 개념적으로 묻기 위해서 그냥 부하에 통용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묶어서 보겠습니다. 알겠죠? 개념적으로 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화력 발전하면 당연히 발전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열기. 전열기는 어쨌든 부하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쵸? 그러면, 화력 발전기 나오면 일단 요 개념을 떠올리면 될 거고, 전열기 나오면 요 개념을 떠올리면 되겠네. 근데 얘를 왜 떠올릴까? 자, 이놈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요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기기를 쓰면요, 입력한 거를 얼만큼 유효하게 씁니까? 에 대한 척도인 효율. 요 놈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상 이 발전기 관계 시기냐 전열기 관계 시기냐에 따라서 효율이 적용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많이 은근히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은요, 요거 가지고 쉽게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시험 문제에 딱 가서 보니까 화력 발전에 대한 수식이 나왔대요. 이런 수식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기본 틀에서 효율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자, 발전기 하면 무슨 법칙?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요. 그래서 효율을 오른손 법칙이니까 오른쪽에다가 곱해주자. 이렇게 하면 화력 발전 관계식이 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화력 발전일 때에는 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쉽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기본 틀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은 뭘로 보자? 일로 보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혼동이 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얘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화력 발전 수식력.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화력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에 대한 열량을 가지고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발열량을 갖는 화석 연료를 이만큼의 양을 태우니까 요만큼의 전력량이 나오더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전열기 관계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전열기는 어떻게 보자고요? 일단 전동기랑 같은 개념이다. 같은 부하다. 묶어서 보자고요. 그럼 이때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하니까 효율을 왼쪽에 곱해주면 되겠네. 즉 딱 이렇게만 쓰면은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 전열기의 관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전기를 투입을 해가지고 어떤 비열을 갖는 액체의 양을요, 어떤 온도로 바뀌는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왼쪽에다 붙일 수 있는데, 솔직히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은 혼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접근하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가지고 효율을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하면 조금 접근성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이런 수식 잡는 거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화력 발전 수식이 나왔다. 860번 PT 받으니까 시멘트를 쉽게 옮기더라. 그리고 발전기 하면 오른손 법칙이니까 효율을 어떻게 하자? 오른쪽에 곱하자. 아시겠죠? 그럼 정확하게는 이때 효율은 종합 효율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열 효율을 물었어요. 그러면 효율에 대해서 수식을 이항하면 끝나겠지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취급하자? 1이라고 취급을 하자.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CM분의 860PT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860 그대로 적어주고 전력값 한번 넣어봅시다. 일단 보시면 18만 5천 kW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애초에 여기 좀 가려졌지만 안내를 드릴 때 이 P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킬로와트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18만 5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용 시간이 들어가는데 보시면 매 시간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냥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매 시간이니까. 자, 그 다음에 C 발열량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4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 친구입니다. 실상 제가 이 수식을 안내를 드릴 때 이 M이 단위를 뭘로 갖는다고요? 킬로그램요. 근데 지금은 뭘로 주어졌습니까? 140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 개념 알아야겠죠? 1톤은 몇 킬로그램입니까? 1000킬로그램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은 140 끝이 아니라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으시면은 0.284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퍼센테이지로 정정을 하게 되면 28.41%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개폐 서지에 이상 전압을 감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폐 서지, 개폐, 저항기 끝. 그쵸?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시면 여러분들 꿀꺽하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선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부터 고르자면 답은 2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뭐 참고 삼아 제가 내용을 조금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 혹은 송전솔로 보호 개전 방식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실상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자, 일단 열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과전류 개전 방식 두 번째 방향 과전류 개전 방식 세 번째 방향거리 개전 방식 네 번째 표시선 개전 방식 그리고 실상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반송 개전 방식. 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위상 비교 방식 있고 방향 거리 방식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전류 차동 방식 여기 있죠. 그래서 보통 이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전 방식을 묻는다. 주로 많이 언급되는 게 뭐 방향 거리 개전 방식, 전류 차동 그리고 방향 비교, 위상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런 것들이 있구나 참고적으로 봐주시고요. 라스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2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선 A의 충전 전압을 E, 통신선 B의 대지 정전 용량을 CB, 그리고 AB 사이의 상호 정전 용량을 CAB라고 하면 통신선 B의 정전 유도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뭐 수식 관계를 굳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얘는 딱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콘덴서에 있어서 전압분배 법칙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요 보기 쉽게 뭐 회로적으로 한번 표현을 하면 실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자, 요놈과 비교를 조금 했을 때, 요 지점을 A, 그러면 요 지점은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정전 용량이 CAB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이 CB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다? 여기에 걸리는 거. 즉, 이놈을 물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얘들은 다 대지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지를 우리가 하나의 도체라고 본다면 얘들이 연결되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놈의 등가 회로가 얘가 되고요. 결국 지금 물어보는 것은 뭐다? 이 회로에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얘인데 이 중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도출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끝났죠? ES는요. 우리 콘덴서의 전압 분배 법칙을 떠올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저항에 있어서 즉 저항 회로에 있어서 전압 분배 법칙과는 반대 개념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일단 두 놈의, 즉 직렬로 접속된 두 정전 용량의 합 분에 우리가 저항회로 같은 경우에는 분자에 뭐가 들어갑니까? 짙게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정전 용량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합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거 짙게 아니라 반대 거 남의 게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전체 값이 곱해지면 되더라. 그래서 이 꼬라지를 갖는 거 요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림을 뭐 이렇게 주고 전력선이니 통신선이니 이렇게 말을 좀 다른 용어를 줌으로 인해서 와 이거 무슨 문제지? 새로운 문제인가? 이렇게 조금 느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알고 보면 뭐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우는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한 거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실제 풀었었던 수문 문항에 대한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